작년에 종부세를 한 7천을 냈어요. 강남 2주택이어서 두 채 갖고 있는데 중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많이 나올 거야 겁이 나니까 이제 한 2년은 그렇게 중과로 냈는데 네. 앞으로 계속 내는 건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래서 하나를 팔아야 되느냐. 근데 완전히 집값은 바닥이었고 네네.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콜이 들어왔는데 그 제가 왜 팔려고 하는지 물어봤더니 종부세를 올해 또 7, 8천 내면 난 못 버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종부세가 2천만 원 이하로 나올 거다. 바로 계산해가지고 네. 이야기해 줄게요. 이 개정된 거 반영하면은 네. 한 1,50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분이. 네네. 그분은 1,500은 얼마든지 자기가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안 팔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제 팔았냐면 올해 9월에 팔았습니다. 우리 9월에. 추석 전에. 네네. 제일 비쌀 때. 그러네요. 네. 어쨌든 종부세를 계산하고 안 팔고 9월에 또 반등했을 때 그때 그렇죠. 정리를 하셨네요. 먼저 팔고 뒤에 파는 거에 따라도 세금이 또 달라지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이 아마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걸 몰랐으면은 네. 아마 1월 달에 최저가로 팔았겠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리치고 TV 시청자 여러분, 리치톡톡 송도부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정말 중요한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14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셨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자문받고 싶어하는 세무 전문가 미네르바 올빼미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 그리고 네. 국세청과 이제 기재부에서 총 14년간 세무공무원을 했고요. 이제 나와서 부동산 세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촬영을 위해서 그 미올님의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이런 걸 좀 봤는데 예전보다는 좀 활동이 좀 뜸한 것 같던데 최근에 어떤 근황이 좀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보통 1월 달에 네. 1월부터 2월 사이에 세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네. 이제 그 강의가 이제 보통 40강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40강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뭐 교재로는 한 700페이지 정도. 700페이지. 네. 와. 근데 그 강의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일은 좀 접고 그 강의 자료 준비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 바로 촬영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는 항상 또 익숙하긴 한데 네. 혹시 또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이게 미네르바 올빼미라는 닉네임을 하신 이유가 제가 예전에도 정말 많이 여쭤봤긴 했는데 네. 간단히 한번 설명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1학년 때 교양 필수 과목으로 철학개론을 들었거든요. 철학. 예. 다들 싫어하는 그 철학개론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겔의 변증법을 배우면서 벌써부터 예, 머리가 머리가 좀 아프죠. 예. 거기에 이제 해겔이 쓴 책 중에 법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법철학. 예, 그 법철학 서문에 예.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 운다. 이런 이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걸 나중에 언젠가 써먹어야 되겠다.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블로그를 처음 만들 때 네네. 이제 보통 그 닉네임을 정하잖아요. 네네네. 그 닉네임을 미네르바의 부엉이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미네르바 네. 부엉이 쪽. 네. 예. 근데 원래 다 그 미네르바 부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예. 근데 미네르바 부엉이를 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미네르바 부엉이가 이제 어울이니까 어울을 부엉이라고도 하고 올빼미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미네르바 올빼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 올빼미라고 썼는데 네네. 사람들이 그 미네르바 올빼미가 좀 길잖아요. 네. 근데 다 줄여서 요즘은 미올. 다 미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울이에요, 어울이에요? 똑같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네르바 올빼미라는 닉네임 만들어줬고, 그래 우리 길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항상 부를 때 미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블로그에도 보니까 미올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미올님하고 같이 우리가 세무 관련된 걸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최근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주요 이슈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올 초에 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를 하고 등록임대 자동 말소를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네네. 이제 연초에 정확하게는 작년 12월이거든요. 12월에. 작년 12월에 이제 2023년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네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취득세가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거래가 너무 침체가 돼 있으니까 그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 아니 근데 이거 정말 12% 말이 됩니까? 다주택자한테 이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례가 없죠. 참. 네.
이제 그 중과세율을 이제 완화하겠다고 네. 정부가 발표를 했고 네. 이제 그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도 해놨습니다. 국회에다가. 네. 그 연초에 발의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개정하겠다고 했냐면 우선 2주택까지는 중과를 아예 안 하겠다. 2주택까지는 아예 안 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네. 기존 중과세율의 절반으로 완화하겠다. 아, 절반으로. 예,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은 현재 12%거든요. 네네. 그걸 6%로. 아. 비조정 대상 지역 3주택은 현재 8%인데 4%로. 아. 그다음에 4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12%잖아요. 네네. 그거를 다 6%로. 아. 이렇게 이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네. 언제부터 적용하겠다고 그랬냐면은 소급해줘 가지고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중과를 완화해 주겠다. 소급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제 국회에 발의까지 해놨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취득세 중과 이제 완화안이 네네. 지금 국회에서 결국은 통과가 이제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2023년에는 이제 개정이 불가능하고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2024년에 네. 다시 발의를 해가지고 아. 이 통과를 이제 시도를 할 텐데 네. 문제는 이제 2024년에도 이제 여야 간 지형이 안 바뀌면은 네. 지금 아. 현재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또 때문에 계속 가겠네요. 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 참. 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네. 지금 등록 임대주택들 있잖아요. 네네네. 등록 임대주택들 중에 아파트는 네. 임대 의무 기간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가가 말소를 시켜버려요. 그렇죠. 준공공임대에서 우리가 8년 되면 말소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차 8년이면 자동 말소를 시켜버리는데 이 자동 말소가 돼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종부세를 그때부터 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종부세를 내야 되고 원래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독공제를 50% 또는 70% 네네. 해주거든요. 네네. 10년간 임대를 해야 70% 해주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준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8년 지나면 자동 말소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10년을 임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자동 말소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세금 내야 되니까요, 또. 네. 아. 이제 등록을 유도할 때는 언제고 맞아요. 이제 임대주택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네. 정부가 강제로 말소를 시켜버리는 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네네. 이제 행태인데 네.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이 아파트의 자동 말소를 폐지시키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이제 자동 말소를 안 시키겠다. 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고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 임대주택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야당이 이제 다수당이니까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통과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개정이 어렵고요. 네. 정부는 2024년에 아마 다시 개정을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것도 지금 여야 간 지형이 안 바뀌면은 2024년에도 이제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 우리가 내년 총선 4월 달을 좀 봐야 되는데 결국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등록 임대주택 자동 말소를 폐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한테 희소식이고 그게 또 약간 부모를 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참 이게 계속 이렇게 계류를 한다고 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이제 우선은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네. 야당은 이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되게 많이 내세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무주택자들을 위한 이제 정책으로 주로 내세우는 게 이제 집값 안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자동 말소를 폐지를 하는 게 네.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야당은. 그래서 아마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넘어가기 앞서 이건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절대 정치적인 어떤 내용을 담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 중과가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유예가 될 건지 그리고 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중과 제도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도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원래 양도세가 중과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은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장특공제예요. 그렇죠. 장특공제 항상. 네, 장특공제도 이제 적용을 안 해주는데 네.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현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는 중과 폐지였습니다. 중과 원래 공약이 폐지였거든요. 참, 예, 근데 이 중과를 폐지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률을 개정하려면은 네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만약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법률을 바로 개정을 못 하니까 네. 대안으로 이제 뭘 했냐면은 시행령을 개정을 해요. 시행령. 시행령 국회 논의 없이 이제 네. 국무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통과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유예를 했냐면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를 유예했고 네. 원래 1년만 중과를 유예했거든요. 네네네. 그걸 연장해 가지고 이제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은 중과를 안 하는데 네. 근데 곧
5월 9일 닥쳐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정부가 이번에 또 발표를 했는데 네. 2024년 5월 9일이 지나도 네. 그 중과유예를 1년 더 연장하겠다. 1년 더. 예. 아.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네네. 당장 법은 개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시행령을 개정해서 중과유예를 1년 더 연장하겠다. 야,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중과유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이제 발의가 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간을 또 1년 또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5월 9일 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야가 네. 바뀌지 않으면 또 아닙니다. 요거는 네. 시행령이라서 네. 이거는 이제 국회 의결을 안 거치고 국무회의 논의만 거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100% 이제 중과유예는 연장이 됩니다. 아, 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유예를 하는데 폐지를 하려면 아까 소득세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죠. 이제 완전히 중과를 폐지하려면은 네네.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당장 야당은 집값이 많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장 동의는 안 해줄 것 같고 네. 집값이 여기서 이제 막 떨어져가지고 거래가 더 침체되면은 네. 그때 정도 돼야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부동산 투자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기승전 세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싸게 사고 아무리 비싸게 팔았다 하더라도 네. 그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결국은 가져가는 어떤 소득 부분에 대한 게 완전히 차이 나니까 네. 정말 세금은 너무 중요한데 이게 또 정부 정책하고 또 물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참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한계가 많이 느껴지고 막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잘 많이 좀 풀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이제 지금 PF 문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피부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결국 이제 PF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네. 꼭 집값이 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네. 집값 안정적인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지만 거래는 활성화해야 돼야 된다. 이제 거래가 활성화 안 되면은 네.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산업 종사자들이나 예.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는 뭐 집값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여러 가지 펴는 건 좋은데 예. 다만 거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좀 보완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도 네.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세금만 주로 네. 좀 연구를 하고 보고 있는데 네네. 저 취득세 중과 완화는 당장 폐지는 안 해주더라도 네. 완화시켜주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런 세무 상담을 해보면은 네네. 정말 이제 투기 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부두계약의 2주택 또는 부두계약의 3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또는 임대주택 등록해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네. 취득세가 12%예요. 참 그러니까요. 투기 목적이 없는데도 12%입니다.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정말 걱정되는 게 방금 이제 PF 말씀하셨듯이 네. 건설사들이 지금 제게 72 정도 하는 그 이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네. 지금 부도 처리가 최종됐고 네. 지금 뭐 태영 대시항 같은 경우에도 제게 건설사 도급 순위가 17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뭐 부도설이 나오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개선의 여지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올해 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예, 뭐 주변 제 지인들도 보면 많이 이제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네. 작년에 2021년에 종부세를 제일 많이 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도 종부세를 많이 내신 분들 네네.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종부세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네. 올해 생각 외로 종부세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네. 이게 사실 제대로 계산이 된 거냐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잘못 네. 계산된 거 아니냐. 나중에 네.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이제 올해 종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우선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공시가격. 예, 종부세는 이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평균 17% 정도 떨어졌다고 17%요? 많이 떨어졌네. 우선 집값이 작년 말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있고 두 번째가 종부세를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겠냐면은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합산한 다음에 네네. 거기서 작년에는 6억 원을 차감해 줬거든요. 6억 차감네. 예. 근데 올해는 9억 원을 차감해 줍니다. 3억을 더 해줬구나. 3억을 더 차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9억 원을 차감한 다음에 거기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를 곱하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종부세 과세 표준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데 네. 작년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중과였습니다. 중과에. 그리고 생각해 보면 작년에는 서울 전역이 조정 지역이었잖아요. 네네네. 수도권도 어지간한 지역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도 중과를 안 합니다. 2주택은 무조건 중과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부터 중과를 하는데 네네. 3주택 이상도 다 중과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과세 표준 12억 원까지는 중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네네.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싹 더해서 거기서 9억 차감해주고 네. 60% 곱하면은 과표가 확 낮아지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그 낮아진 금액 중에 12억까지는 아예 중과를 안 해버려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종부세가 대폭 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뭐 저희가 사실 세금이 정말 중요하지만 또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 계산하기가 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게 어렵지만 왜 이 종부세를 알아야 되는지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해 네네네. 드릴까요? 올 1월 달에 네. 올 1월 달에 거의 바닥이었잖아요. 바닥이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1월부터 거래가 약간 살아나면서 금매가 막 거래가 많이 되고 네네,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강남 2주택자였어요. 강남이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 팔면 중과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 종부세를 한 7천을 냈어요. 강남 2주택이어서. 두 채 갖고 있는데 네, 중과로. 진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많이 나올 거가 겁이 나니까 이제 한 2년은 그렇게 중과로 냈는데 네. 앞으로 계속 내는 건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래서 하나를 팔아야 되느냐. 근데 완전히 집값은 바닥이었고 네네.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콜이 들어왔는데 아. 그 제가 왜 팔려고 하는지 물어봤더니 네. 종부세를 올해 또 7, 8천 원 내면 난 못 버틴다. 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종부세가 2천만 원 이하로 나올 거다. 바로 계산해가지고 네. 이야기해 줄게요. 이 개정된 거 반영하면은 네. 한 1,50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분이. 네네. 그분은 1,500은 얼마든지 자기가 낼 수 있다. 아. 그래서 그분이 그걸 안 팔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언제 팔았냐? 올해 9월에 팔았습니다. 우리 9월에. 추석 전에. 네네. 제일 비쌀 때. 그러네요. 네. 어쨌든 종부세를 계산하고 안 팔고 9월에 또 반등했을 때 그때 그렇죠. 정리를 하셨네요. 네. 사실 정말 이거 세금은 너무 이거 먼저 팔고 뒤에 파는 것 같다도 세금이 또 달라지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이 아마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걸 몰랐으면은 네. 아마 1월 달에 최저가로 팔았겠죠. 그렇죠. 팔고 난 다음에 또 울겠지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올해도 60%가 적용이 됐는데 네. 이 내년에도 60%가 적용이 될 건지. 아까 제가 이제 종부세가 2023년 기준으로 많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네. 공정시장 가입비율 60%가 또 영향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종부세 계산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네. 주택 공시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네. 9억 원을 차감해주고 네. 여기에다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야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네. 원래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으로. 네, 네. 원래 80%였어요. 아. 계속 80%였다가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정시장 가입비를 매년 5%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85%, 90%, 95%까지 인상이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22년도가 원래는 100%가 되는 해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는 거였어요. 근데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세율을 낮춰야 되는데 네. 세율을 개정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국회 통과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게 시행령이잖아요. 네네. 시행령에 네.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행령으로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100%짜리를 네. 60%로 낮춘 거예요. 근데 그때 원래 계획은 1년만 낮추는 거였어요. 네네. 근데 1년만 낮춰놨더니 네. 그때 그 해는 그러면 종부세가 좀 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공정시장 가입비를 낮췄으니까. 네네. 그리고 23년이 됐죠. 네. 근데 23년에 다시 원래 계획은 80%를 올리는 거였거든요. 네. 80% 올리면 보유세가 다시 확 올라버려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60%로 유지를 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2년간 60%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올려야 되는데 네. 한 번 이제 사람들한테 떡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떡을 쉽게 못 뺏겠죠. 그렇죠. 이제 주고 뺏어가면 제일 안 네, 좋잖아요. 사람들이 네. 60%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80%를 올리면은 집값이 안 올라도 종부세 부담이 또 오르거든요. 또 오르겠죠. 네. 네, 그래서 내년에도 60%로 유지하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이. 그 내년이라는 게 24년. 그렇죠. 2024년에도 네. 60%로 유지하겠다. 그렇구나. 네, 결국 네. 시행령이라서 네. 정부 발표한 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시행령하고 이제 세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이게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시행령이 어떻게 보면은 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네. 모든 어떤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시행령으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은 네. 좋겠지만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정부가 시행령은 이제 여야의 합의도 필요 없이 네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다 개정할 수 있다고 네네네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세율, 네.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 네.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다 다 규정을 해놔버리면은 네. 정부가 마음대로 세율도 개정해서 더 부과하고 싶을 때 더 부과했다가 네. 덜 부과하고 싶으면 덜 부과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세금 부과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네. 이 네 가지 요소는 반드시 법에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그게 이제 과세 표준, 네. 납세 의무자, 아, 세율, 또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흔히 세율하고 과세 표준이죠.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법에 정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거는 무조건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구나. 이게 또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시청자 분들의 또 약간 그런 걸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무식한 게 티가 났네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네네네. 예. 자,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해도 우리가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슈를 조금 벗어나서 좀 현실적으로 또 바로바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경비로 인정되는 수선비, 네. 즉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인테리어 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 되게 많이 여쭤보거든요. 네. 그 양도소득세 낼 때 필요금 인정되는 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게 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또 분류가 돼서 어떤 건 해당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인테리어 전문가라서 인테리어 쪽에 이제 관련된 세금을 물어보셨네요. 네네네.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수선비 중에 어떤 수선비는 이걸 지출함으로 인해서 이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수선비가 네, 있고요. 그렇죠. 네네네. 또 어떤 수선비는 의뢰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다 보면 낡고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교체하는 수선비가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수선비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세법은. 네. 하나는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수선비. 요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 예, 그다음에 이제 오래 보유함에 따라서 이제 낡아지는 것들, 또 닳아지는 것들을 교체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둘 중에 어떤 것만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냐? 네. 자본적 지출만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네네. 그럼 자본적 지출이 뭐가 있는지 뭐가 알아야 될 거 있어? 같아요. 예. 우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게 이제 아파트잖아요. 네. 아파트에서 자본적 지출을 인정해 주는 건 딱 5가지밖에 없습니다. 5가지. 예, 요거는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가 베란다 확장, 발코니 확장, 보통 발코니 확장이라고 네네. 그러죠. 그다음에 방 확장, 방 확장, 예.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예. 벽걸이형 에어컨 이런 건 안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만 됩니다. 시스템만 천정에 설치되는 거 벽에 그렇죠. 말고. 예. 예. 그다음에 샤시 교체, 샤시, PL 예. 창호 교체. 예.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일러 교체. 보일러. 예. 요 5가지면 되고요. 예. 이게 사람들이 많이 혼동스러워하는 게 화장실 수선비. 화장실 수선비. 화장실 수선비 많이 들잖아요. 네네네. 화장실 수선비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기를 갈거나 네. 세면대 갈거나 뭐 욕실 타일을 갈거나 네. 이런 거 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제가 근데 어디서 한번 판례를 봤는데 네. 화장실에 대한 교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해서 네. 판결을 했다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아닌가요? 이제 강의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네네네. 이제 정규 강의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그게 조세 심판원에서 네. 이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사례였냐면은 네. 그 화장실 수선비가 한 4, 5천만 원 정도 들 정도로 완전히 최고급 마감재 있죠. 네네. 거의 뭐 대리산 대리산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급 마감재를 써가지고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화장실을 수리를 하면은 네.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 때 그만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건 충분히 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수선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원에서 인정해 준 사례가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례 하나는 워낙 특이한 사례였고 워낙 네. 고가여서 네네. 인정해 준 거지 대다수의 화장실 수선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돼도 자본적 지출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 4천이면 되는 건가요? 이제 가능하죠. 주장을 이제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봤냐면 네. 저희가 이제 요새 하이엔드급으로 인테리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50평 기준으로 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2, 3억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욕실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책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안에 있는 형태를 다 뜯어서 방수까지 새로 하고 타일도 방금 말씀하셨던 이태리 타일, 도기도마, 외상거 이런 경우면은 또 약간 다투볼 여지는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우선 세무서에서는 인정을 안 해줄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불복 청구하면은 저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거를 많은 세무 대리인들이 청구를 잘 안 하냐면은 네네. 기존에 이걸로 이제 승소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한 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좀 이제 무리하게 네. 이제 경비에 반영을 했다가 나중에 네. 부인당하면은 아, 좀 가산세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또 맞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잘 접근을 안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요즘 같은 분위기가 항상 이제 그 인테리어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인테리어도 당연히 조금 줄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임대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하는 어떤 수준에 대한 것도 그래드를 많이 낮추는데 그러면서 또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세를 하려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고. 참고로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또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리를 할 때 딱 자본적 지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적 지출만 따로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보통 혼재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같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수선을 맡길 때 네. 견적서하고 네. 그다음 실제 공사 내역서를 다 보관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보관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분명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증빙 서류가 없으니까. 그렇죠. 증빙 서류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견적서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 공사 내역서 있잖아요. 요거를 받아 두셔야 되고 문제는 이제 구분해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네.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인테리어 안 된다. 비용 3천만 원. 네네. 이러면 과세당국에서 무슨 공사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절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를 들어서 뭐 베란다 확장, 샤시 교체 얼마, 네. 그다음에 방 확장 얼마, 그다음에 도배장판 이런 건 수익적 지출이잖아요. 네네. 도배장판 얼마, 화장실 뭐 수선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서 기재를 해두셔야 네. 그 중에서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일단 기본적인 내역서를 다 준비를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진까지 찍어놓고 네. 다만 이제 내역서에 대한 거는 분류별로 아까 우리가 5개 해당하는 걸로 따로 할당되는 내용들을 아이템으로 뽑아서 금액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받기가 쉽다.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도 고가를 정말 했으면 그것도 서로를 잘 준비해서 한번 다퉈볼 여지는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그 이야기 할 때 우리가 방금 우리가 5가지 항목 중에서 보면 보일러 있잖아요. 네. 보일러가 보면 교체는 되는데 네. 수리는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보면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비용이 교체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또 교체는 되는데 수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자본적 지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교체함으로 인해 수리를 함으로 인해서 네. 자산 가치가 증대되면은 그건 자본적 지출이고 네. 오래되면 의례적으로 탈이 나잖아요. 네네. 그거를 교체해 주는 건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장 나서 수리해 주는 건 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건 또 그렇게 나누는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이제 또 인테리어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할 때 세금 계산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계산서 발행에 대한 거를 좀 소홀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요 부분에 대한 거 계산서를 발행하고 안 하고에 대한 차이나 어떤 문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좀 있을지. 우선 이제 그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네. 거기에 자본적 지출 항목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세금야서를 못 받았으면은 네. 나는 그러면은 양도세 신고할 때 경비처리를 못 받는 거냐? 그렇죠. 이걸 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왜 이걸 많이 물어보시냐면은 이제 인테리어 업자분들 중에 개인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니까 네. 세금야서 끊어달라고 하면 10%를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원래 10%를 더 주는 게 맞죠. 네. 부가가치세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니까. 네네. 근데 나는 당장 10%를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러면 세금야서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 네네. 안 받고 이제 나중에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분명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냈는데 네. 이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또 그때는 예, 사람 마음이 좀 이제 양면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 돈은 내기 싫고 나중에 경비 처리는 받고 싶고 네.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양도세 필요 경비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만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그런 공사를 했다는 계약서나 견적서, 그다음에 대금 증빙, 대금 증빙, 예. 계좌 이체된 거. 계좌이체가 있어야 됩니다. 현금 주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납세자가 세금야서를 안 받았지만은 양도세 신고할 때 네. 내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 원 지출했다. 이거 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양도세 신고할 때 넣잖아요. 네네. 필요금에 넣어버리면은 네. 그 세금야서 미발행한 인테리어 업자의 분 있죠. 그것도 문제 되잖아요. 그분 이제 세무조사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네. 세금야서를 이제 안 끊어줘도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또 누락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게 쌓이면 또 세무조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되는데 네. 발행 안 하면은 세금 별도로 나오고 가산세만 20%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꼭 폭탄 만든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문 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인테리어에서 물 닫았다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2021년에 세무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때가 이제 그 주택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인테리어 안 하잖아요. 잘. 그렇죠. 거의 안 하죠. 많이 안 그 하죠. 거래가 많고 예.
이럴 때도 인테리어 많이 하고 집값이 오를 때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 현금 영수증 미발행한 사업자분들이 네. 세무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그때 양도세 신고가 엄청 들어올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경비는 반영이 돼 있는데 세무에서 미발행만 전산으로 다 뽑아내서 네네네.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도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이제 작년 한 사람들은 예. 2021년, 20년 실적 가지고 22년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22년에는 22년 걸 조사한 게 아니고 네. 그 전년이나 전전년 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군요. 어쨌든 결국은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결산 금액이 좀 크고 네. 그리고 금액이 면제 받으려고 한 분하고 금액이 안 맞으면 무조건 조사 들어갈 수 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에 또 총선이 있고 해서 경기 부양책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 세금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부동산 대책은 계속 지금 나오고는 있잖아요. 네네.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부동산 대책 가지고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전 세계적인 경기도 좀 좋아져야 되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이제 금리 인하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사실상 지금 이 부동산 시장 말고 네. 이런 내수 시장 있잖아요. 네네. 내수 시장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정말 안 좋죠. 예, 지금. 식당들도 제 지인들 보면은 지금 폐업하는 분들도 많고 네.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네. 일반인들 중에 사실 대출 없는 분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이 너무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좀 침체된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이게 금리가 조금 많이 인하되면은 네. 조금 인하돼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좀 이제 많이 인하되면은 그게 이제 이런 내수 시장이나 활성화된다. 활성화되고 이제 그게 부동산 경기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그게 지금 미 연준에서도 이제 인하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뭐 한 네. 세 번 정도 인하한다고 하니까 네네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치 톡톡의 코너 속 코너죠. 초대 손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 감동받았거나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를 말씀해주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 미홀님께서는 어떤 책을 추천을 좀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처음에 책 추천 얘기를 듣고 네. 세금 책을 추천해줄까 하다가 네. 좀 사실 세금 책 여러분들 다 머리 아파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세금 책 말고 저는 요즘에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이 이제 너무 발달하니까 맞습니다. 저도 정말 책을 잘 안 읽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구독하는 블로그 이웃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그 메르라는 분이 계세요. 메르. 예, 네네. 닉네임이 메르인데 네. 이분이 이제 블로그 이웃도 굉장히 많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고 네네. 매일 그 경제 현상 관련해서 네. 본인이 분석한 내용을 써주는데 네. 정말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쓰더라고요. 우리 보통 경제 기사에 나오는 주요 막 사건이나 이슈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써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쉽게 쓰려면 본인의 배경 지식은 굉장한 것 인사이트가 같아요. 엄청나야 되죠. 네. 예. 정말 다양한 분야를 이제 이분이 많이 써주는데 네네. 한번 보면 좋아요 누를 수밖에 없는. 한뭐 1,500건, 2,000건 기본이더라고요. 그 정도 저도 자꾸 누릅니다. 그 정도로. 네. 와. 근데 이제 그분이 책을 네. 썼는데 아마 네네. 본인이 그 블로그에 쓴 글들을 이제 모아서 책을 내신 것 같은데 네네. 하나하나가 평소에 내가 관심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제 써주셨더라고요. 네. 책 이름이 이제 1%를 읽는 힘입니다. 1%를 읽는 힘. 네. 주로 그럼 내용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서 풀어 쓴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이제 인상 깊었던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은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패권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일부에서는. 네. 근데 왜 저렇게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압박을 할까? 음. 과거에 저런 사례도 있었어요. 네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미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던 시대. 네, 일본을. 예. 이제 한참 일본이 경제 성장할 때 70년대, 80년대 네. 그때 이제 일본을 경제적으로 좀 주저앉혀야 되는 거죠. 네. 자기들만 이제 우뚝 선 패권 국가가 돼야 되는데 네. 일본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이제 치고 올라. 그렇죠. 네. 싹을 죽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네. 엔화를 평가 절상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네네네. 지금은 일본에 이제 그 주춤했는데 네.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지금 드는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은 일본하고 규모가 다르잖아요. 비교 안 되죠. 인구부터 네. 이제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좀 일찍 싹을 자르려고. 아.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데 네.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한 네. 그 달러 경제, 네. 달러 경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제 그 경제서적에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페트로 달러. 네, 모든 이제 석유의 결제 대금은 달러화로만 살 수 있게.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이 자꾸 위안화를 들고 나와서 중화 경제권역 있잖아요. 자꾸 네. 위안화를 이제 사용을 하고 위안화 결제 비율을 높이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위협을 들어오네요. 미국이. 네. 네. 오늘 저 기사에 보니까 네. 위안화 사용 비율이 4몇 %더라고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면. 엄청 많이 올랐죠. 네네.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 물론 이제 그 러시아가 석유 결제 대금을 다 위안으로 결제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긴 한데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그 음. 책에서 이제 설명해 주니까 아 저래서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갈구는구나. 오, 이거 듣기만 해도 읽어봐야 되겠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메르님의 1%를 읽는 힘 네. 추천을 하신다. 저도 한번 꼭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뮤얼님 모시고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한번 우리가 또 다양한 또 부동산 세금 문제에 관련된 걸로 해서 또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도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 제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